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 연합감리교회 메처치 수요일 역사 배움터에 같이 자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부에 앞서서 제가 이 고침하는 커렉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지난주에 그 아주 전형적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뉴스죠. 전국 불안, 쿠데타 이런 것을 지금도 저렇게 외부에서 서방에서 시각에서 볼 때는 저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왜 저러고 살지 하는 그런 비하의 그 의식이 담긴 뉴스가 또 하나 나왔다 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저건 기니입니다. 기니, not 가나. 저는 지난번에 가나라고 했는데 기니죠. 그래서 광물북인데 아직도 저렇게 쿠데타나 하고 있다라는 조금 그 측은함을 담은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조금 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네요. 그 말리라는 나라에 가면 말리는 일종의 그 회교, 이슬람의 그 베리칸 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그 유산이죠. 문화적 유산이고 역사의 유산인데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팀벅투에 있고 하나는 제네이라는 데 있어요. 멀지 않지만 어쨌든 말리라는 데 있는데 회교의 거의 그 아프리카의 성지죠. 그런데 그 사원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혼돈을 했어요. 저기 보시는 징가레이바는 저기는 팀벅투에 북쪽에 있는 건데 제가 아마 거꾸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네이로 가면은 저게 이제 팀벅투에 있는 징가레이바 그 사원이고요. 저기 완전히 저 흙으로 지은 거대 건축물입니다. 저기 건축술이 굉장히 뛰어났으니까 저걸 흙과 지푸라기로 저 정도의 건물을 이제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 남쪽으로 조금 가면은 제네이라는 데 저 엄청난 또 사원이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실 수 있지만 저기 흙으로 이제 흙문화, 진흙문화, 굉장한 건축물입니다. 저게 이제 회교도 사원 역할도 하지만 교육기관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압축한 곳인데 저게 이제 한 13세기, 14세기에 완성됐다고 하는데 제가 두 개를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그래서 저것은 제네이, 저 위에 요것은 팀벅투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실은 공부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글이 많이 나올 건데 그 글을 다 일일이 해석하자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들을 혹시 우리 배움터의 선생님들이 일부러 찾아보시겠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남겨놓는 차원에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좀 더 들어가 보시겠다 하시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이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한 줄 한 줄 검토하기는 아무래도 시간상도 어렵고요. 자, 1200만이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1200만이요. 한 이제 1500년 쉽게 표현하죠. 1500년 쉽게 끊어가죠. 1500년에서부터 노예를 끌고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이 앞장서죠. 16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영국이 미 대륙으로 노예들을 가져오는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엄청난 이게 기업형 노예 산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 산업이 되고 1700년 되면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탈인과나 노예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서 자꾸 인간성을 이제 빼앗는 것이 되고 1800년대 오면은 노예 수입은 멈춥니다. 노예 수입은 금지됩니다. 1807년 영국이 금지했고 1808년에 노예 수입 자체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거나 완화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조악해진 거죠. 왜냐? 자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지만 노예가 생산의 도구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체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노예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노예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나의 자식이 다시 물건으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자, 이제 1830년대 영국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거부합니다. 미국은 거부하고 결국 1860년에 와서야 거의 그러니까 2세기 반을 넘어서 노예 제도가 전쟁을 통해서 폐지되는 이 역사가 미국의 노예 제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찬찬히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런 형태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이제 빼내서 이제 미 대륙으로 실어오는데 우리 이미 벌써 여러 번 이 여정을 그림으로 또 이미지로 봐왔죠. 보세요. 저런 배를 만들어서 저거는 저렇게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거는 가장 많이 실른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산하고 저렇게 하면 많이 실겠다 한 것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든 노예선들이 저렇게 싣고 왔다 그렇진 않죠. 200에서 한 500 정도를 실었으니까 어떤 배는 200, 좀 공간이 있고 어떤 배는 500, 600으로 가면 저런 형태의 이제 운반의 또는 이동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 읽으셨습니다. 그 체험 내지는 그 증언들을 노예 선상에서 있었던 그런 엄청난 정말 그 추악한 행위들을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저기서는 이제 성적인 이제 학대, 성적인 그런 폭력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게 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또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담겨 있는데 저런 그림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린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그린 걸로 모아서 그렇게 굳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노예들을 향한 그런 추악한 폭력 행위는 이제 성적인 폭력이죠. 이제 저런 모습들. 저것도 역시 유럽에서 그린 그림이니까 저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여성 노예가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죠. 세 가지죠. 넘버 원, 일은 똑같이 해요. 일은 똑같이 해요. 두 번째, 성적 학대가 있었어요. 세 번째, 아이를 빼앗기는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특히 미국에 있어서의 그 비인권화한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행이었다는 그런 평가는 정말 이론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물론 이것을 가능케 한 그 폭력, 매질 이런 것과 늘 가족이 깨어져야 하는 그런 너의 아이를 팔 수 있어, 너의 가족을 팔아낼 수 있어 하는 그런 공포,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것이 작동한 거죠, 이 노예제도가. 자,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머릿속과 가슴속과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을 1200마리씩 끌고 나와서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인간인데. 그렇다면 저들에 대한 의식,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내지는 저들은 짐승에 가깝다라는, 저들은 인류 역사 속에 가온 메인 스테이지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논리들이 만들어져서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부정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부정하는, 이게 더블 네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성을 속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빼앗고, 그 두 가지 더블 네게이션이 이루어질 때 저런 노예제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저는 우리의 배움이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저 배움터에 벗들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들이. 길거리에서 막자라고 막된 사람들이 너희들 인종은 짐승이야 라고 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의 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엄청난 파괴성을 갖게 되겠죠.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몇 사람만. 자,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의식 구조를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헤겔입니다. 헤겔이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우표로도 기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 철학은 아프리카를 인간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인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아프리카는 없다. 이걸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프리카는 없다. 자, 그의 글이 많이 복잡한데 몇 가지만 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frica is no historical part of the world. 인류 역사에 아프리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네요. It has no movement or development to exhibit. 여기서 movement는요, 해겔 철학에 의하면 변증법입니다. 사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파도가 방벽을 치듯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파생하는 에너지로 movement가 있어야 됩니다. movement 또는 development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Among the Negroes, moral sentiments are quite weak or more strictly speaking non-existent. 여기서 moral이라는 건 도덕성, 훔치지 않고 남 때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는 이런 moral이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 위대한 철학자 입에서 저희 이제 강의를 한 겁니다. 역사 철학이라는 강의를 한 건데 이게 과연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나 해겔의 철학에 있어서는 저 해석이 가능해요. 아프리카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 설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그의 깊은 서구 또는 기독교적 사상의 토대 위에서 아프리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 사상이라는 토대로 아프리카를 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역사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프리카는 그냥 베지테이션, 이게 무슨 숲속, 밀림, 정글. 여기서 무슨 짐승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Snakes of all kinds. 이게 파충류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응? 이게 유럽 사람들에겐 접근할 수 없는 그 poison, 이 독서가 그냥 늘려있는 이런 위험 장소로 먼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먼저 그걸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상은 상당히 성서적인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창조가 이제 공간 창조 아닙니까? 공간, 궁창, 이런 공간, environment 그 자체를 이제 창조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그리고 this border constitutes the base of a cincture of high mountains. 이게 이게 산만 있고 여기 강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각자 고립된.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자체를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이 개발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지는 않아요. 먼저.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고 교류가 없고 관계가 없는데 무슨 디벨롭먼트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디벨롭먼트, 사람의 개발 또는 공동체의 개발 또는 진보가 뭘 뜻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참 대단한 편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거는 조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서구 기독교 사상을 토대로 본 아프리카의 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lack African Life N-words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배움터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Black 또는 African Life의 성격은 특징은 뭐냐 하면요.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 has not yet attained to the realization of any substantial, objective existence. As for example, God or law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n which the interest of man's volition is involved and in which he realizes his own being. 엄청난 철학적 선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얘기하죠.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창조주가 부어주신 영, 그는 정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영을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화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는 천지창조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간, 그 다음에 짐승과 식물,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정 속이 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고 다 은혜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완성이 이루어지죠. 영이 들어가는 완성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너는 짐승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겔 철학을 조금 쉽게 푼다면 해겔 철학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넌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니? 왜냐? 너의 존재적 목적은 그렇지 않게 사는 거야. 오늘의 너가 어제의 너와 달라야 돼, 이런 얘기예요. 해겔 철학은. 해겔 철학. 자,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의 모습은 적어도 해겔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실존 속에서 구체화해야 돼요. 실체화해야 돼요. 그것을 해겔은 관계, 공동체, 나중에는 국가로 온 거예요. 국가로. 그러니까 해겔이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니까 얘들은 창조창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야말로 두 번째 단계, 식물과 동물을 창조한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에서의 창조의 은혜는 인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관계를 만들잖아요. 관계를. 사람과 사람이 이제는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만드는 운영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풍에 돛 달고 바다를 쫙 지나가는 그런 역사의 여정이 아니라 거기서는 분명히 충돌이 있어요. 그걸 변증법이라고 그러죠. 다이렉틱스. 분명히. 근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무리 싸워도 형제예요. 그러나 싸워야 돼요. 형제가 5살, 6살, 7살 먹은 형제가 형 사랑해. 그러고 평생 그 애리티드로, 그 태도로 간다면은 그런 변증법이 아니에요. 거기서 경쟁해야 돼요. 시블링 라이벌리가 대단하잖아요. 나는 나 형보다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 사이의 보호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수직의식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일종의 다 차이예요. 이렇게 다 차이예요. 그 차이 속에서 싸움도 하고 희생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관계가 설정되고 가족관계가 모여서 공동체관계가 되고 공동체관계가 모여서 국가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해결은 보는데 아프리카 애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프리카 애들은. 그렇다면 영이 들어가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죠. 창조에 영이 안 들어간 존재라고 나중에는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논리도 나오죠. 이거 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폴리제네시스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얘네들은 별도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두 번째 단계, 짐승과 식물이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두 번째 단계와 인간이 만들어지는 세 번째 단계 중간쯤 어딘가에 DMZ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해겔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창조의 그 순간에 주어진 것 그대로 그냥 가지고 멀거니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과 권위와 은혜를 어떻게 아는데요? 창조주는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이럴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대성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우리도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속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으로 absolute
한 authority를 이 땅에 실현한다 이렇게 본 거죠. 적어도 해겔은. 그래서 so that the knowledge of an absolute being, an other and a higher than his individual self, 여기에 절대자로 존재하는 창조주와 나와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문화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관계를, 그러니까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를 실존 속에서,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설정하지 못하면 나는 짐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만들어진 동물에, 창조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관계 속에서 안다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안다. 공동체 속에서 안다. 우리의 자치,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를 통해서 그 절대성과 닮아간다라는 그런 노션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아프리카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건 너무나 잘못 본 거죠. 아프리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짚어갔지만 아프리카가 그렇게 천지창조 두 번째 단계에 무슨 짐승과 식물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문화가 아니죠, 절대. 그러나 해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dialectics, 서로의 복잡 미묘한 관계, 그 관계를 극복하고 그 관계를 해결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넣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간 거죠.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Blacks, Africans exhibit the natural man. 천지창조의 두 번째 단계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natural man in his completely wild and untamed state. 이래서는 안 되죠. 아프리카에서 인류 호모세이피언이 새로운 인류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마당에 천지창조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짐승, 식물들을 창조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언어와 의식의 폭력이죠. 거기서 나온 역사의 폭력이 노예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런 반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죠. 우리의 배움의 핵심이죠. 객관적으로 여가 지금 철학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해겔 철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서구 기독교 사상에 기초한 백인 중심의 역사 해석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면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글들을 보면 제가 좀 열을 받아요. 역사학도로서. 저 사람한테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철칠이.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웅. 그리고 무슨 국가가 무슨 시련만 있을 때마다 철칠을 닮아가자. 흔하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수박 겉핥기식 역사 해석이고. 자, 처칠은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주 매서웠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남아프리카에서 보스워라는 전쟁을 하죠. 이제 더치 세틀러들과 이제 전쟁을 함으로써 남아프리카가 완전히 영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 전쟁 때도 설계사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특히 아프리카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생각에서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자, 이가 한 아프리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죠. 자, 해겔 철학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 케이스로 만들어서 펼쳤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How dreadful are the curses which Mohammedianism, 이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처칠은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30%에서 40%가 회교도입니다. 그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저기가 있었으면 아프리카 저 꼴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아주 비극 중에 하나는 이슬람과 크리스찬을 적대적,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무찌르랴 하는 그런 적대 관계로 만들어 놓은 서구 사상이 아주 큰 장애이며 걸림돌입니다.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요소입니다. 왜냐? 아프리카는 일찍이 8센츄리, 8센츄리가 700 때 이미 이슬람이 들어와서 많은 국가가 이슬람이라는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상당히 사회성과 그 다음에 정치성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교 분리 같은 개념은 이슬람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첫 번부터 그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부터 정치적 체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 문화가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에 이슬람은 왜 우리처럼 정치와 교회가 분리하지 못하지? 이 정도 수준의 손가락질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처칠에게 있어서는 이 이슬람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슬람은 이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모하메드니즘 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장난하듯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왜 이슬람이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curse. How dreadful are the curses.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어떻게 신앙체계가 저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저주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단어가 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Fanatical frenzy. Fanatical. 이게 완전히 그냥 쉬운 편으로 미친 듯한 이게 완전히 광란의 신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들어간 이슬람을 광란의 신앙이다라고 볼 근거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8세기에 이슬람이 들어가지고 이슬람이 무슨 광란의 땅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 언어가 만들어진 거고 사회 운영 체계가 만들어진 거고 아프리카에 빛이 들어가게 하고 아프리카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정서와 정신을 깊이 하는데 이슬람이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저 키워드를 보세요. 이게 curse다. 이게 fanatical, 이 광란의 종교다. 이거 쭉 가지 않습니까? 자, 이슬람이 들어간 아프리카에는 이런 특성이 생겼다. The effects are apparent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improvident habits. 이게 아주 행동 거지가 이게 막대 먹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슬람이 행동 거지를 막대 먹게 했다라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슬람에 대한 이 반이슬람식 정서가 저기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막대 먹은 행동을 거기서 전수했다? 그건 누가 들어도 옳지 않죠. Slovenly system of agriculture. 그러니까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른 그런 농업 생산.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이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sluggish methods of commerce는 이게 얼마나 저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이를 뽀닥뽀닥 깔고 이윤을 창출해야지 그게 옳은 상행입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시골 아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으세요. 뭐 사세요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길 앞에? 그럼 어머니가 그걸 부르세요. 아유, 대학교 때 수고한다고 머리에. 그리고 현금을 주고 사면은 제일 편하잖아요. 한 마리에 얼마, 이러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고 쌀로 주세요. 쌀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어머니가 꼭 쌀로. 이건 제 어머니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원캉 불효자였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듣고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얘기할게요. 쌀로 줘야지 현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어머니가 믿고 계셨어요. 머리에 이거 짐 입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이 무슨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불화도 있을 것이고 또 잡음도 있을 것이고 좀 복잡하잖아요, 인간 삶이. 우리도 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신 분인데 아주 슬기롭게 저걸 하셨어요. 자네 쌀로 가져가게. 그럼 먹을 건 있지 않나? 현금으로 가져가 보게. 애들 월사금 준다고 자네 남편 무슨
담배라도 몇 갑 사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쌀로 줄게. 그래서 쌀로 거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 원시시대라. 이게 쌀과 무슨 칼치랑 도대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교환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쌀로 그러면 몇 번 걸러야 되잖아요. 이 계산을. 자, 쌀이 한 대박에 이 얼마고 이게 얼마고 하면 이게 또 이쪽 생선이 얼마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두 아주머니가 앉아가지고 그게 할 수 있는 그게 수학이 아니거든요. 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쌀대박을 하시길래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양푼이나 이렇게 냄비 같은 걸로 막 쌀을 퍼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제대로 쌀을 드리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 그거 쌀을 너무 많이 퍼주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쌀대박을 삽시다. 쌀대박을. 그 쌀대박을 정확히 하면 우리가 손에 안 보지 않습니까? 딱딱딱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이놈 자식아, 그게 조금 더 간들. 그게 어염집에서 쌀대박으로 쌀을 재서 그 물건을 사야 되겠니?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칠의 관념에서 보면, 처칠의 문화론에서 보면 제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sluggish method of commerce.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을 가지고 정확히 딱딱딱딱딱딱 교환을 해야지. 그게 현대사회지. 사실은 맞죠. 현대사회의 랭귀지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 운영이 잘 돼가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로 안 돌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재고 다른 사람을 재고 우리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고 insecurity of property exists wherever the followers of the prophet rule or live. 왜 회교도들이 테러리즘으로 가고 왜 회교도들이 극렬하게 되는데요? 자, 저게 말이 됩니까? 프로핏 모하머드랑 insecurity of property랑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의 개념?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시골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 일로 다니지 마. 그랬다가 뭘로 맞을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아프리카의 자연적 삶에 대해서 헤겔은 이것들은 창조의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 이런 얘기고요. 처칠은 이것들은 이렇게 혼돈 속에서 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역사가 몇 년인데 이 역사가 왜 정신적 발전과 정신적 향상과 정신적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컨텐츠가 되어버렸고 삶의 실존의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슬람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처칠은 이슬람 때문이다. 그러면 이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파와 그 분노의 깊이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이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슬람이 들어간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뭐냐? The fact that 중간에 있죠. In Islam, law, every woman must belong to some man as his absolute property. 이 처칠 같은 세계적 존경과 세계적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은 이슬람 전통 안에서 남자의 소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점잖게 표현해서 문제성 발언이죠. 이것들이 얼마나 큰 그런 분노를 자극하겠어요. 분노를.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Either as a child, 어린아이, 의식 없는 어린아이, 여성은 wife or concubine. 뭐 일부 다체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 다체제가 있었죠. 일부 다체제가 미국에서도 있었고 모몬교는 일부 다체제를 허용했고
지금도 허용하는 몰몬교 섹트가 있고, 이것을 확 불려가지고 이슬람은 이래 하는 이런 정서가 합쳐지면 헤겔처럼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철학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인류의 역사 속에 설 수 있는 기둥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Must delay the final extension of slavery until the faith of Islam has ceased to be a great power among men. 해결책은 뭐냐? 이슬람이 인간 사회 속에서 힘과 권위를 갖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슬라미즘을 막자. 뭘로?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크리스티애니티로 막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 구호가 그냥 굉장하잖아요. 이슬람을 막지 못하면 뭐가 망하는 거예요? 저기 밑에 써있네요. Civilization of modern Europe might fall. 정말? And as fell the civilization of ancient Rome. 로마가 패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것이다. 어떻게? 이미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들어온 이슬람을 막지 못하면 로마가 망했듯 유럽도 망한다. 엄청난 경고죠. 엄청난 경고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리카를 조각조각 내서 식민지화해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서구의 생존을 위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85년은 베를린에 모여가지고, 자, 야, 서아프리카 누가 먹을 거야? 자, 서아프리카 너가 줬으니까 이스트아프리카는 좀 나한테 주라. 야, 너 여기 보니까 이거 산맥을 가졌네, 이거? 그럼 이거 나도 산맥이 하나 필요한데? 그럼 야, 이쪽에 산 하나 이쪽으로 떼줘. 이러고 베를린에서 그걸 이제 Scramble for Africa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티오피아를 빼놓고, 이티오피아는 이제 원식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이제 강한 그 지역이었으니까, 이티오피아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아프리카의 땅이 유럽의 식민지 아니면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질시와 거기서 파생된 민족 감정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펑 1914년에 터진 게 1차 대전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인류가 고통을 받았는데요. 1차 대전에서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2차 대전이 된 거고, 2차 대전에서 뿌려진 씨앗이 냉전이 된 거고, 2차 대전에서 뿌려진 씨앗이 냉전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고, 오늘날까지 인구는 서로 죽이다가 지금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한 것이 있다면 서로 죽인 것밖에 없어요. 서로.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를 뒤로 따라가 본다면 그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폭행과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착취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편견이 그 원 시작점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 이제 뭐 핵심은 짚었으니까 이제 또 곁에서 한마디씩 더한 사람들을 몇 사람 보고 가죠. 저 임마누엘 칸트, 이 이성, 해겔은 정신이고 칸트는 이제 이성. Humanity have achieved its greatest perfection in the white race. 이성적이니까. 자, 이런 짧은 코테이션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서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긴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조금 잘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핵심 내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칸트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성사회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미스티시즘, 신비. The yellow Indians already have lesser talent. 옐로 인디언스라면 우리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저게 동양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를. The Negroes stand far lower. Black or African American, African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썼다고 해서 우리도 쓸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And the peoples of America are
lowest. 무엇을 근거해서 영, 정신, 이성, 우리가 침착하게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뭐가 영이고 뭐가 정신이고 뭐가 이성인데요. 그게 자, 그것이 잘 조직된 국가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개발의 정점으로 가는 거냐? 그건 굉장히 서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영, 정신, 이성 이런 것들이 꼭 서구의 모습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도 않고 데이비드 휴me, 실증 철학 아주 복잡해요. 근데 어디서 저런 실증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죠. I am apt to suspect the Africans or African Americans or blacks to be naturally inferior to the whites.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 이성이라는 두 개의 정신, 이성, 인식, 실증 이런 서양 철학의 기본 골격의 이 건물이 넓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이 좁아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기둥을 너무 많이 세우면은 이 돌아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이 있는데 naturally inferior to the whites. There scarcely ever was a civilized nation of that complexion. 근데 civilization과 이제 피부색을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피부를 갖고 문명을 이룬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문명과 피부색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이름으로써 이제 블랙이라는 것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의식적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 nor even any individual eminent either in action or in speculation. 사고나 생각이나 그 어느 영역에서도 제대로 된 것을 해본 적이 없더라. 이 검은 애들은 이런 얘기가 지금 저 스코틀랜드의 저 유명한 철학자. 전 인라이튼 시대, 계몽 시대를 움직였던 사상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몽 시대의 미국이 노예 제도를 완성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이죠. 똑같은. 계몽주의의 거장들이 모여 앉은 그 미국의 헌법제정회의라든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그런 필라델피아 그런 대륙회의라든가 최고의 계몽주의 지성들이 모여서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저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냐? 얘네들은 행동이나 사고나 제대로 된 것을 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막 가니까 철학이 No ingenious manufacture among them, no arts, no science. 포르투갈이 우리 역사의 야사를 조금 예배하고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와서 노예 수출이겠죠. 그런 산업을 어떻게 지배하게 된지 아세요? 항해술이 뛰어났어요. 항해술. 특히 선박 제조. 이게 기가 막혀 이 선박이 포르투갈 선박이 정말 대양을 누비는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러면 그 기술이 어디서 왔냐? 이슬람에서 온 거예요. 이슬람은 수학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수학이 굉장히 뛰어났으니까 당연히 수학이 뛰어났으니까 엔지니어링이 뛰어났을 거예요. 엔지니어링의 한 부류가 아키텍처니까. 자, 다음에 이제 무엇을 우리 소개해 드릴 거냐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예제도는 이념 없이는 불가능해요. 노예제도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렇게 취급할 때는 그렇게 대할 때는 자기 합리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역사학자예요. 엄청 좋아요. 이 역사학자는 역사 PhD도 아니에요. 무슨 대학원에 가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역사 글을 쓰는데 그렇게 역사를 즐겁게 만들어내요. 이야기로. 이제 바브라 덕맨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책이 있어야 문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편견이에요. 왜냐? 이 문화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책이 얼마나 있고 없냐를 따진다면 저 팀벅투에 얼마나 큰 고대 라이벌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현대 문명의 잣대로 아프리카를 계속 재우면서 아프리카를 비하하게 되면 아프리카 아메리칸도 같이 비하하게 되고 우리의 내 구조 속, 우리의 마음과 정서 속에도 이런 비하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염려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사상적으로 아프리카 노예제도를 가능케 한 그런 이념적 토대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